네, 안녕하세요. 이제 3시가 되어서요. 네, 3시의 페미니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음악이 또 나오네요. 네, 이제 3시의 지난번에도 페미니즘 그랬었는데, 아, 네, 3시의 페미니즘 소개 음악이 나갔습니다. 지금 저희 채팅창에 이렇게 기다리면서 대기하는 동안 들렸던 노래들, 음악 제목이 뭔지, 노래 제목이 뭔지 문의해 주신 분 계시는데요. 진행해 주신 분들 측에서는 노래 제목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3시의 페미니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평등에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 계속되고 있는데요. 매일 3시면 찾아오는 그 시간이죠. 3시의 페미니즘이 또 열렸습니다. 오늘 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당신이 아는 이대녀는 없다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손희정입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3시의 페미니즘은 평등을 위한 종교의 자유, 집이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싸우는 노동자, 그 이름 여성 등 여러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도 진짜 너무 흥미롭고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잔뜩 있는 주제여가지고요. 여기 다시 한번 기획단이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또 가볼 텐데요. 당신이 아는 이대녀는 없다. 두둥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한국 수년간 한국 사회가 뭐라 그럴까요? 계속 청년 세대를 성별 대립 혹은 젠더 갈등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부각시켜 왔는데요. 여혐 대 남혐이라거나 이대년의 이대남이라는 허구적인 구도 안에서 실제로 청년의 삶을 위협하거나 실존을 위협하는 삶의 구조 자체를 잘 볼 수 없게 만들었었던 이런 현실이 좀 있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또 20대 여성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혹은 20대의 다양한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폭력과 차별의 문제를 제대로 보자라는 요구와 목소리 같은 것들을 또 가리려고 하는 이런 흐름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에 펼쳐지는 3시의 페미니즘에서는 실제로 구체적인 얼굴을 가지고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민들, 동료 시민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어떻게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다양한 목소리들을 더 많이 들리게 하는 이런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을 해보기 위해서요. 이 사회의 부정의를 바꿔가기 위해서 또 함께 싸우고 계시는 이제 여러분들을 좀 모셔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당신이 아는 이대녀는 없다에서 발언해 주실 분들은요. 이게 저희가 이제 안내문을 내세울 때는 안내문에는 6번의 스피커를 모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 분이 못 오시는 상황이 되어서 5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다양성을 향한 지속 가능한 움직임 다음에 김보미님, 한국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의 세길님, 장애여성 공감의 진은선님, 대학 입시 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 가방끈의 피아님, 그리고 한국 여성 노동자의 페미워크 클럽의 혜리님 이렇게 5분인데요.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나눠보고요. 또 이제 나중에 소감 같은 것들도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채팅창을 지금 열어놨는데요. 채팅창에 이야기 들으면서 나누고 싶은 생각이라든가 코멘트 이런 거 있으면 남겨주세요. 제가 틈틈이 또 소개해드리면서 계속 이어 말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발언을 해주실 김보미님 모셔볼 텐데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 켜주시고요. 네,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양성을 향한 지속 가능한 움직임 다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김봄이라고 하고요. 다움은 사실 만들어진 지 오래된 단체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 기존에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했었던 성소수자 인권 관련해서 관심 있는 청년들이 모여 있는 단체고, 이제 다양한 또 활동들을 지금 이제 이어나가고 있는데, 보통 제가 이런 자리에 오게 되면 2016년도였나 이제 제가 총학생 회장으로 출마를 하면서 커밍아웃을 했었었고 레즈비언이라고 커밍아웃을 했었었고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어떻게 그 과정들을 해왔는지 저의 20대 이야기 제가 딱 30이 이제 됐는데 저의 20대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해요. 편하게. 네. 그래서
커밍아웃을 했지만 제가 총학생 회장으로서 제일 꼭 이루고 싶었었던 공약은 인권 가이드라인이라는 공약이고, 인권 가이드라인은 대학 내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만 하지는 않잖아요. 다양한 생활들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그리고 다양한 관계들이 존재하는데 이 관계에서 최소한 서로의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가이드라인을 이제 만드는 거였어요. 그거를 하려고 했었던 이유는 다시 1학년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1학년 때 저는 술을 너무너무 좋아했고 어쩌다 과대가 됐어요. 그래서 술자리에 매번 가다 보니까 이제 과대가 됐는데, 과대를 하면서 이제 과대뿐만 아니라 동아리 회장도 하고 막 그런 장들을 좀 많이 했는데, 우연히 이제 제가 맡았었던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 명 대 여러 명의 성희롱 성폭력, 그러니까 동급 학생들 간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있었었고, 그게 제가 유일하게 가지 않은 MT에서 있었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가 저한테 그 MT가 끝나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 이게 꿈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이미 술에 취해서 잠들어 있는 상황이었고 불쾌한 경험을 한 것 같다. 모욕적이고 불쾌한 경험을 한 것 같다 해서 제가 좀 이상해가지고 그때 갔었던 친구들을 다 불렀어요. 많지 않았었고. 그랬더니 다 그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공론화를 해야 된다 했는데, 사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사건이 잘 해결되지 않았어요. 가해자로 지목세 떴던 그 친구들은 군대를 가거나 뭐 공동체를 떠나던가 아니면 아예 학교를 바꾸던가,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인권센터에서 그 사건을 대응을 하는데 부모님이 오신다거나 본인이 가야 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우야부야 이 사건이 해결이 됐고, 되게 미안했어요. 그 친구들한테 내가 괜히 나서서 이 문제를 하자고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오랜만에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약간 올라와가지고 여튼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대학 계속 학생회를 하다가 4학년 때 이제 단과대 학생회장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 학교 안에서 교수 학생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근데 이거는 순간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고 수년간 있었던 피해와 가해의 어떤 그런 거였었고, 두 교수 다. 그래서 이제 자연대 K 교수, 경영대 P 교수 해서 이제 두 분을 파면을 시키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저는 이제 단과대 학생회장으로서 이제 있는 그 학생회 전체 그 연대체 안에서 그 교수 학생 성희롱 성폭력 사건 대응을 위한 공동행동 학부 대표로 이제 그 사건을 이제 그 대학원생 분들이랑, 왜냐면 피해자가 학부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분들도 다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사건이었었고, 결국 그 두 교수가 이제 파면이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사회학과 H 교수, 뭐 인문대 A 교수, 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막 어떤 이제 그 퍼포먼스를 할 때 더 이상 붙일 알파벳이 없다, 그런 일들이 있었었고, 그 중간에 이제 2014년도에 이제 세월호 사건이 있었었고, 그것도 이제 저한테는 큰 사건이었었어요. 왜냐면 가만히 있으면은 가만히가 되는구나, 이렇게 피해자로 몰릴 수밖에 없는구나.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이걸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이제 그 K 교수랑 P 교수 사건 대응을 하는데 그 조사위원회랑 징계위원회가 있잖아요. 이제 보통 이제 교무처에서 하겠죠. 왜냐하면 교수 사건이기 때문에, 교수의 가해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건에 학생이 정말 많이 피해자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대표가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이제 부총학생 회장이었고, 이 사건들을 대응을 할 때 왜 학생들이, 그러니까 학생 대표자가 정당한 어떤 이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 개입을 할 수 없느냐 했더니 돌아왔던 답이 너희가 무슨 전문성이 있느냐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헛웃음이 쳐지죠. 그분들도 본인들 전공 외에 그런 전문성이 있으시겠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들께서는 전문성이 있으신가 보죠. 그래서 그 사건에 대응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학생회 안에 산하기구로 학생소수자 인권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우리도 좀 더 공부를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부총학생 때 그걸 만들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사건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묻고 묵은 사건들인데 이런 사건들이 드러나면서 왜 계속 이 공동체가 다치고 이렇게 일이 다 발생을 하고 나서야 대응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최소한의 어떤 약속들만 지키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인권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인권 가이드라인에는 이제 평등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성적 지원과 성별 정체성을 포함한. 그래서 이제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그 인권 가이드라인을 인준을 시켰고, 그때 이제 모 종교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이 와서 이제 반대 발언을 했지만 만장일치로 통과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인권센터랑 같이 이거를 이제 인권 환장을 만들자라는 이런 프로세스까지 가게 됐는데, 결국 아직은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학교 단위에서는 만들어지지 않고, 지금 총장인 오세정 총장이 뭐 인터뷰에서는 자기들이 임기 안에 인권 환장을 만들겠다라고 했지만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은 상태고요. 아직 그런 프로세스가 제가 졸업한 지 이제 2년, 3년이 됐는데도 계속 그냥 되지는 않은 상태인데, 저는 이 문구를 주셨을 때 그 이제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저희 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진 않지만 저는 차별금지법은 저한테 베이스 라인이라고 적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취업을 하고 뭐 이렇게, 저는 차별을 사실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차별은 숨쉬는 공간 어디든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제가 어떤 취직을 하려고 했었을 때, 이 회사가 내가 했었던 활동들을 이력으로 적었을 때 아무런 시선 없이 그냥 다른 어떤 뭐 학회 활동처럼 이걸 인정해 줄 수 있을까 했을 때, 내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이 드러날 때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주저하게 되는 그 순간도 사실 전 차별이라고 생각을 하고, 파트너랑 같이 살 집을 구할 때에도 우리가 국가에서 다른 시민들이 받는 것처럼 동등한 권리, 평등한 권리 안에서 집을 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 했을 때 없겠지. 그럼 우린 자력으로 집을 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도 직접적으로 제가 어디 뭐 저기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걸 대응하는 그런 차별이 있지 않더라도 저는 숨쉬는 공간, 그 순간순간 생각하는 순간순간에도 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려면 그냥 사람으로서 존재하고 나의 권리를 인정받으면서 살아가려면 어쨌든 이 베이스 라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한테 차별금지법은 베이스 라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이대녀라는 프레임이 너무 불편했어요. 왜냐면 다양한 맥락에서 사람들은 불편을 하겠지만 제가 불편했었던 이유는 시끄러운 애들, 문제를 삼는 애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20대를 경험하면서 느꼈었던 건 가만히 있으면 진짜 가만히가 된다. 이런 성희롱 성폭력 사건뿐만이 아니고 세월호 사건 때도 그랬고, 백남기 농민 사건 있었을 때도 저도 이제 거기서 체력도 맞고 집회 나갔었고, 뭐 그 이후에 이제 박근혜 퇴진 운동 할 때도 이제 제가 그때 총학생 회장이었으니까 매주 집회를 나갔었고, 그러면서 느꼈었던 건 내가 나의 권리를 받으려면, 특히 이제 권력 상황 안에서 권력 우위에 밑에 있는 사람이 나의 것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이 나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를 이대녀라고 표현을 하는 게 너무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녀라고 프레임을 잡는 그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렇게 프레임을 잡는 것이 저는 아주 불편하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보미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두만 님이 공권력이 아닌 상태에서 그러한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 보미님 애쓰셨다라는 이제 메시지 남겨주셨고요. 제가 보미님을 뵀었던 게 까칠남녀에서 LGBT 특집 할 때 출연을 해주셔가지고요. 그때 그거 같이 하고 강제종영 당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쩐지 정말 차별금지법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로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대녀라는 그 프레임 안에 납작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의 활동 안에도 얼마나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가라고, 한 사람의 활동 안에도 있는가라는 걸 좀 들을 수 있어서 또 반갑고 좋았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마이크 넘겨볼 텐데요. 한국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의 세길님. 네, 또 이대녀 프레임의 불편함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으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함께 계시죠? 네, 마이크 켜주시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의 세기일입니다. 네, 앞에 분이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약간 긴장되는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는 질문 받고서 되게 딱 맞는 대답이 처음에 생각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를 생각을 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어렵지를 따져보니까 제가 저 스스로를 이대녀라고 생각하지 않아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많은 정체성이 있는 집단을 그냥 하나의 카테고리로만 묶어버리는 우리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개인이라는 건 엄청나게 많은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노동이나 뭐 학력이나 뭐 신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경제적 지위, 뭐 성별 그런 등등 수많은 정체성을 갖고 있는 개인들 하나의 프레임 속에 묶어버리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려면 결국 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논바이너리로 정체화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대녀라는 프레임 자체가 저에게는 사실 맞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런 사실이 굉장히 미시적이고 일상적인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밖에 나갔는데 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거나, 뭐 신분증을 제시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성별 남성 여성 안에서 체크를 해야 한다거나, 가족들 사이에서 호칭이 뭐 딸, 언니 이런 식으로 불릴 때 같이 정말 일상적이고 정말 미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마저도 저는 너무 이 상황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집단에 강제로 누군가 이해해서 묶어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느끼는 불쾌함이나 무력감이 되게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엄청난 사회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개인은 정말 많은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존재고 물론 그렇게 정체성을 갖고 있고 근데 저만 해도 이제 논바이너리 퀴어 여성이라고 정체화를 했지만 동시에 비장애인이고 또 한국에선 선주민이고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이고 이런 또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대녀 뭐 이런 압착한 프레임이 아니라 다양한 정체성에 맞춰서 누군가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예방하고 또 그렇게 막을 수 있는 섬세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조금 짧게 말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이거 팻말에 이거 거꾸로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닌가? 네. 생명의 약속이라고 적었는데 지속적으로 겪는 부당함은 저는 박탈감과 두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그 한시에 제가 꽁치 옷장에 치마만 100개라는 책을 읽었는데 여기에서 엄청 울컥했던 문장이 좋아하는 것을 철저하게 빼앗겨버리는 삶이라고 나오거든요. 꽁치는 남자이지만 치마를 좋아하는 아이인데 이게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옷장에 있는 치마들이 다 없어지고 자기 입을 옷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밖에서 화장실 쓰는 거 자유롭게 나의 필요한 거니까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디를 들어가야 되지? 성별을 체크할 때도 남성과 여성 딱 두 개로 나뉜 곳에서 나는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은 결국에 나는 이 공동체에 속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박탈감이나 사회로부터 거부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사람을 정말 무력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무력감이 처음에는 정말 작아 보일 수 있는데 나중에는 한 개인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정말 강력하다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무력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그 첫 출발이 차별금지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팻말에다가 생명의 약속이라고 적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길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하게 되는 생각은 그 이대남, 이대녀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대결 프레임이 어떻게 성별민법에 견고하게 기대고 있는지 그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모든 이야기들을 환원시킴으로써 더 다양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혹은 논의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얘기 나눠주신 거 너무 반갑고 좋고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이 또 더 많이 확장되어서 성별이용법 안에 갇히지 않은 더 다양한 담론들이 좀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앞에 이제 김보미님 소속으로 얘기해 주신 다양성을 향한 지속 가능한 움직임 다음하고 한국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다 유명한 곳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단체가 어떤 곳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채팅창에 단체 소개 뭐 이렇게 홈페이지나 이런 것 좀 올려주시고 혹시 후원 계좌 같은 거 있으면 그것도 같이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스피커로 이어가 볼 텐데요. 장애 여성 공감의 진은선님, 네, 마이크 켜주시고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여성 공감 활동가 진은선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만나 뵙게 돼서 제가 항상 저를 또 설명하게 되는 것 같은데 잘 이제 안 보이시겠지만 저는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여성 활동가이고요. 장애여성 공감은 장애여성 인권 운동을 하고 하는 단체이고요. 저희가 정상성이라는 기준에 도전하고 차별에 맞서서 투쟁하는 활동들을 주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장애 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차별들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좀 고민을 하면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사실 이 의료 접근성의 문제를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특히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처럼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 여성들, 특히 이제 전동 휠체어가 접근이 가능한 병원을 찾는 것 자체가 너무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 사실 이 산부인과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 할 얘기가 많지만 장애 여성의 몸뿐만이 아니라 사실 여성의 어떤 몸도 맞지 않는 진료대는 이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들을 바꿔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애 여성들에게는 사실 물리적으로 접근이 안 되는 것이 제 기본값이기 때문에 선택지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인데요. 차별에 놓여지는 상황들은 사실 너무나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공간에, 병원이라는 공간에 등장을 했을 때 사실 장애인을 만나본 경험이 없다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절당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장애가 낯설기 때문에 또 진료가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제 앞에서 제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함을 내가 일어날 거라는 걸 가정하고 언제든지 긴장하면서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자체가 많은 경우에는 장애가 드러나는 몸을 보고 최소한으로 진료를 진행을 하거나 그리고 내 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정보를 더 묻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좀 진료대에 올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진료를 구체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약만을 처방을 해주거나 혹은 이제 더 큰 병원, 이곳보다는 다른 병원에 가보라고 제안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곳에서 치료가 가능하도록 시도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차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 여성들이 산부인과에 갈 때 항상 이제 듣는 말이 성관계 경험은 없죠? 그리고 보호자는 어디 있어요? 이런 말들을 많이 듣는데요. 거의 이제 이 두마지는 매뉴얼처럼 듣는데 이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이고 차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장애 여성의 성과 재생산의 경험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당연하게 없다고 배제하거나 그리고 보호자의 의사를 묻고 그리고 결정을 보호자가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은 장애 여성이 관계를 맺거나 소통의 주체라고 생각하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편의를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내가 불편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과 함께 진료가 가능한 대안들을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 여성들이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은 진료를 잘 보거나 혹은 유명한 병원들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어떤 의사를 내가 만나는가, 그리고 이 안에서 내가 내 장애를 말할 수 있고 내 장애를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애 여성의 재생산권, 성과 재생산 권리를 굉장히 보호하거나 통제하려는 차별적인 사회 구조에서 개인의 권리는 정말 복불복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 여성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성적인 즐거움이나 욕망을 같이 이제 표현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매 순간 장애 여성들은 피해자의 위치로만 이제 이런 권리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상담과 훈련의 대상들로 계속 관계 맺기가 제한되고 있는데,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이웃으로, 그리고 일상의 동료들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평등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기반이 제도적으로도 마련돼야 하고 관계적으로도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과 재생산이 이제 인권이고 보편적인 권리라고 한다면 국가는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이제 연내 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이제 강제 낙태 시술을 시행했던 역사들이 있고, 그 역사들을 이제 차별의 주체로서 국가가 계속 현재까지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의 책임들을 강력하게 좀 요구합니다. 그래서 낙태죄 폐지 이후에 국가의 역할 속에서 이 장애 여성은 성과 재생산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주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이상 이제 이분법적인 성별 논리로 국가의 책임과 반성을 떠넘기지 말고 평등이 왜 나중으로 미뤄지는지, 문제가 무엇인지 좀 똑바로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차별금지법 반드시 좀 제정합시다. 투쟁 이렇게 네. 하고, 요거 제가 푯말을 쓰지는 못했는데요. 저에게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와 평등의 원칙을 세우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지만 앞서 말씀 많이 주신 것처럼 누구도 한 가지의 정체성만으로 자신을 구성할 수는 없고, 개인의 복합적인 삶의 경험 안에서 차별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차별에 맞서 싸울 원칙과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해주신 말씀 다 이렇게 쏙쏙 들어오면서 그중에서 특히나 개인의 권리가 복불복이어서는 안 되지 않은가라는 은서님 얘기 너무 그렇다, 정말 그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말씀 들으면서 개인의 삶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 정체성의 교차 안에서 등장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그래서 낙태죄 폐지 운동도 낙태죄 폐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개개인의 재생산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개개인이라기보다는 사회의 재생산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운동으로 포괄적으로 가는 것이 맞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었고요. 감사합니다. 장애 여성 공감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20주년 하면서 시대와 불화하는 불구의 정치라는 선언문을 내셔서 진짜 제가 인생에 새겨놓은 선언문인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 선언문 못 보신 분 계시면 장애 여성 공감으로 검색하셔서 한번 찾아보시고 또 어떻게 후원할 수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제 그 손님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볼 텐데요. 대학 입시 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 가방끈의 피아님 모시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입시 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 가방끈의 피아입니다.
근데 지금 제 화면이랑 목소리가 조금 싱크가 안 맞아서 조금씩 느린데 다른 분들은 괜찮으신 거죠? 제 거가 조금 와이파이가 연결이 불안한가 봐요. 아, 네. 네, 저는 투명가방끈에서 활동하고 있는 피아고요. 투명가방끈을 잠깐 소개드리면 입시경쟁교육, 학력학벌 차별사회, 그리고 대학 중심주의 문화에 맞서서 교육과 사회를 바꾸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조금 더 와닿게 말하자면 우리는 왜 대학을 위해 긴 시간을 죽은 것처럼 입시만을 위해 준비해야 할까? 그리고 왜 대학을 안 간 삶 혹은 대학 이외의 삶은 변두리에 머물러야 할까? 이런 거를 질문을 던지면서 내 삶을 대학 이후로 미룰 수 없고 대학에 가지 않아도 차별받지 않고 삶이 위협받지 않기를 바라는 활동입니다. 네, 소개는 이렇게 했고요. 저는 차별 경험을 한 4가지 정도를 준비했어요. 좀 이것저것 떠오르는 걸 좀 쓰다 보니까 조금 많아졌는데, 네. 저는 주로 차별에 떠올리자면 약간 일터에서 겪었던 것들이 가장 먼저 강렬하게 떠올라서 적어봤는데요. 준비해 왔는데요. 기억에 남는 게 첫 번째가 제가 이렇게 한 2달 정도 일하던 음식점에서 머리를 탈색하고 갔는데 그날 그 사장님한테 당일에 자기랑 상의도 안 하고 머리를 탈색했다면서 그날 당일 해고를 당했었어요. 한 2달 정도 일했었는데 조금 근데 그게 그냥 부당해고였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사장님이 저를 앉혀놓고 이게 다 사회 경험이다 이런 식으로 저를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청소년이었거든요. 그때 탈가정한 청소년이었었는데 앉혀놓고 다 너가 지금 어려가지고 사회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런 거 머리 염색 함부로 해오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앉아서 막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웠던 뭔가 저는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인데 그 사람 눈에는 그냥 어린 학생, 어린 청소년으로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어린 청소년은 되게 가르침 받아야 하는 존재다 같은 인식을 그때 되게 느꼈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동등한 노동자였던가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같은 곳에서 그 가게에서 이게 가게가 엄청 유명한 가게였어가지고 막 바빠졌는데 그때 사장이 내렸던 어떤 조치가 여자들은 얼른 서빙하면서 애교를 부려라. 막 조금 늦으니까 양해해 주셔라 이런 식으로 좀 애교를 부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남자들은 저쪽 가서 계산을 좀 맡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뭔가 이상한데 나는 뭐 인형인가? 왜 이렇게 같은 노동자인데 왜 우리에게 더 그런 어떤 서비스 노동을 더 할까? 여자라는 이유로 뭐 애교를 부릴 것을 요구한다거나 하는 네, 그게 두 번째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또 채용 면접에서 학력란 때문에 겪었던 아주 지난했던 경험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그 최종 학력이 중졸이에요. 고등학교 자퇴를 하고 그래서 중졸인데 매번 그 학력란을 보면서 이렇게 은근슬쩍 물어본다거나 왜 이래요? 약간 이런 거나 학교는 왜 안 갔어요? 지금 나이 어린데 뭐 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들 되게 일상적이었는데 그중에서 되게 강렬하게 기억에 남았던 건 학교는 다 나와야 사람 구실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때는 그럼 난 지금 사람이 다 못됐다는 소린가? 그렇게 들었던 적이 있었어. 그런 면접 자리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당연히 뽑히지도 않았고. 네. 그래서 세 가지의 차별 경험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또 질문이 맞서 싸우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한 거는 전 그때 뭐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탈가정한 청소년이라는 상태였었어요. 그때 당시 그리고 청소년이 아니었더라도 20대 초반의 여성이었고 저학력의 여성이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 약간 탈가정이라는 어떤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좀 탈가정한 지 얼마 안 돼 중장애
그 생계가 이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부당해고를 신고할 여력이 전혀 못 됐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일상적으로 차별을 겪다 보니까 이거 하나하나에 다 에너지를 쏟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막 사람 구실 해야 되는데 학교 안 나오면 뭐 그런 거 못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들어도 그렇게 이걸 신고하거나 이렇게 반박하거나 화를 낼 만한 여력이나 상태나 에너지가 못 됐으니 매번 그냥 다 이렇게 참고 넘겨서 대부분 다 맞서 싸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차별 경험 자체는 아닌데요. 느꼈던 것은 그 알바를 전전하는 것 말고는 구할 수 없었던 일자리였어요. 그 대부분의 기본 조건이 대졸이어가지고 요새는 또 알바 그냥 PC방 뽑는데도 대졸의 조건인 경우가 또 많잖아요. 참 이해할 수 없는데 그래서 알바몬이 아니라 어떤 잡코리아 이런 데 들어가면 대졸 이상이 기본이어서 접근조차 어려웠었던 그 상상할 수 있는 비정규직의 알바 자리를 제외하고는 다른 자리를 상상할 수 없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차별이 아니었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학력 무관인 곳은 단기 서비스직 노동이나 콜센터 같이 노동 조건이 열악하고 사장 바이 사장이라는 거기에 그러니까 노동 조건은 사장 바이 사장이다 이런 말이 돌 정도로 그거 자체가 차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겠는지는 저는 주로 일터에서 겪은 차별에 대해서 방금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느끼기엔 노동 일터 안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차별, 그리고 여성이어서 더 가혹하게 겪었던 고용 불안정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사장이 일터에서 알바생을 쉽게 잘라낼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처벌은 알바생이 여러 부담을 안고 신고해야 하는 것이나 면접 시 학력란을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것 등의 어떤 차별을 야기하는 노동 구조의 문제도 분명히 저는 같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학력의 문제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 앞서 말했던 제 차별 경험들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초에 학력이 낮은 사람이 진입할 수 있는 노동의 종류, 노동의 형태가 불안정 노동, 알바 자리를 전전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더 열악하고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얻어 방패로 써야 할 여성들에게 대학은, 그러니까 하고 싶었던 말은 대학인데요. 너무 이 험난한 세상에서 더 열악하고 더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면 사실 뭐라 해야 되지? 여성들, 사회적 약자들에겐 방패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은 선택보다는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생각되었던 것 같아요. 특히 사회적 약자들 여성들에게 더. 그래서 이것들은 여성의 문제이다. 사회에 만연한 학력차별 문제, 그리고 부재한 사회적 안정망의 문제로 바라봐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되게 긴장해서 그런 건지 막 잠에서 깨서 그런지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렇듯 저학력 여성의 불안정 노동 문제는 많은 결을 동시에 지고 간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는 이대녀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회 구조의 문제를 정말 그냥 20대 여성만의 문제로만 호명하는 것, 이대녀의 문제라고 해서 20대 여성이 겪고 있는 문제를 그냥 20대 여성의 문제로만 보는 것이 멈추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단순히 그냥 이대녀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의 문제가 있는 것인데 노동 구조의 문제가 있고 학력 문제가 있고 부재한 사회적 안정망의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그래서 이대녀의 문제라고 호명하는 것을 멈추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얼른 제정되어서 조금씩 개개인이 겪는 그 차별을 야기하는 큰 구조가 있다는 인식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중 중요하게 또 학력 차별이 낳는 문제를 개개인의 노력으로 개인의 문제로 취하하는 것이 문제적이라는 것, 사회적 안정망에 대한 요구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사회로 변화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준비했고요. 저는 나에게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구조를 바꾸는 시작이다. 그리고 책임의 구조를 바꾸는 시작이다. 이렇게 준비했는데, 특히 학력의 문제에 있어서 좀 개인의 노력으로 이렇게 이겨내야 할 것으로 얘기되고 있지만, 뭔가 고용 채용의 문제에 있어서 그 책임을 기업에게 좀 더 넘기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고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차별금지법은 책임의 구조를 바꾸는 시작이다.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서 얘기 나눠주신 분들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 사회가 정상 남성이라고 규정한 그 사람의 범주에서 벗어난 다양한 소수자들을 어떻게 노동의 현장에서 배제하고 있는가, 우리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사장 바이 사장에 맡겨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손님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그 전에 선아님께서 장애 여성 공감 사랑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여성 노동자의 페미워크 클럽의 혜리님 모시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영어 페미워커 클럽 모임 활동 참여하고 있는 혜리라고 하고요. 저는 따로 활동가는 아니고 지금 학교 졸업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백수인데요. 아직 무언가를 할지 방황하고 있어서 백수이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는 한데, 알바생이 직업이라고 약간 어디 가서 소개하면 다들 뭔가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백수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저는 차별 경험 생각했을 때 방금 피아님이 말씀하셨던 거랑 되게 많이 겹치는 이야기들을 많이 떠올랐어요. 특히 일을 할 때 겪었던 차별이 제일 많이 서럽게 남아 있었는데요. 다른 생활에서는 뭔가 의견을 굽히지 말자, 막 싸우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할 때 돈을 벌 때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친구랑은 뭔가 싸울 수 있어도 사장이랑은 싸우면은 대화도 안 되고 월급도 다 날라가고, 그래서 그냥 한 귀로 흘리거나 그냥 뭐 웃고 넘기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항상 그렇게 넘기고 나면은 집에 가서 밤에 후회하고, 그때 그냥 말할 걸, 그냥 그러지 말라고 할 걸,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가장 많이 떠올랐고, 알바를 하는 사람들에 의한 어떤 차별적인 경험들도 많이 떠올랐는데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되게 좋고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통 음식점 서빙이랑 카페 카운터나 뭐 빵집에서 일을 주로 해왔었는데, 음식점에서 뭔가 음식을 드리고 맛있게 먹었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되게 기분이 좋고, 뭔가 케이크를 팔 때 케이크 초 몇 개 필요하냐고 물어보고, 뭔가 생일을 보내는 가족 이런 뭐 생각하면은 되게 기분이 좋고 즐겁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가치 있는 일로 여겨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일을 할 때에도. 제가 음식점에서 일을 할 때 어떤 남자애가 저한테 자기는 무거운 거를 드는데 왜 너랑 똑같은 돈을 받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거운 거라고 해도 뭐 컵을 세척하고 쌓아놓은 뭐 트레이 이런 거여서 저도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거를 제가 그럼 내가 들겠다 하고서 들었는데, 그러면 뭐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막 떨떠름해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났고, 그리고 차별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고 자주 경험하는 단계가 일하기 전에 채용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쇼컨 머리를 되게 오랫동안 고수해왔고 가끔 되게 친절하게 웃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실 모두가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면접을 보러 갈 때 되게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디까지 친절하게 말을 해야 될지, 뭐 내가 사장들이 좋아하는 알바생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전에는 한번 면접을 보러 갔다가
면접만 봤는데 뭐 일 얼마나 해봤냐, 뭐 지금 몇 시부터 몇 시 할 수 있냐 이런 거에 대답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웃지를 않냐, 손님들이랑 대화하고 응대를 하려면 웃어줘야 하는데 사교성을 좀 길러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안 웃으면 음식이 막 썩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물론 면접도 안 됐고 그런 경험들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음식점 1일 알바 술집 서빙을 하러 구한다고 해가지고 지원을 했어요, 문자로. 근데 사진을 문자로 보내달라 해서 또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당장 셀카를 찍어가지고. 근데 갑자기 저희가 원하는 분위기랑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답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를 하기에 좋은 분위기가 뭔지 너무 궁금했고, 저는 정말 일을 잘 하거든요. 알바를, 서빙을 되게 많이 해봤고, 엄마한테 일도 배웠고, 그래서 뭐손 빠르다는 얘기만 항상 들었는데, 뭔가 손님 주문 받으면서 제가 쇼컷이라고 해서 막 화내면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뭔가 계속 잘리는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제가 머리를 길러야 하나, 뭐 눈썹을 그려야 하나, 이런 사소한 것들을 계속 점검을 하게 되더라고요. 일을 하기 전에, 면접을 보러 갈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올랐고, 그리고 이제 또 취업 전선에 아직 적극적으로 뭔가 뛰어든 상황은 아닌데, 이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취업해서 회사를 오래 다닐 수 있을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앞에서도 부미님이었나? 자기가 한 활동을 이력서에 썼을 때 과연 이걸 받아줄 수 있는 회사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저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빈칸으로 내야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뭔가 면접 볼 때 대놓고 우리 회사는 남자가 하는 일이랑 여자가 하는 일이 다른데 괜찮냐 이런 묻는 것들도 직접 있다고 친구한테 듣고 아니면 회사에서는 자꾸 결혼 언제 할지 물어보니까 자기도 결혼 너무 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레즈비언 친구도 있었어요. 물론 뭐 여자랑 결혼할 수 있게 되면 물론 하고 싶겠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회사 뭐 일을 할 때 되게 일자리에 많은 거를 바라는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뭔가 취업이 그래서 안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저를 회사에서 인격적으로 대우해줬으면 좋겠고 상식적인 급여와 노동 시간이 주어지기를 바라고 제가 저를 소모시키면서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인데 지금에서 취업을 하려면은 너무 많은 거를 바라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타협을 해야 하고 어디까지 타협을 해야 될지 계속 고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저는 아직 20대이지만 20대 후반으로 뭔가 향해 가고 있는 나이인데 뭐 사람들이 나이가 별거 아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제가 엄청 젊고 어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뭔가 회사에서 볼 때는 25살 동생들이 면접 보러 갔을 때 나이 많다는 소리를 듣고 왔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얼마나 어려야 하는 건지 너무 어리면 너무 어리다고 하고 너무 많으면 너무 많다고 하고 어디까지 뭘 맞춰야 되는 건지 막연하기만 하고 되게 아찔하더라고요. 그렇게 회사에서 원하는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내가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되게 영역이 엄청 좁아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차별금지법이 다른 영역도 그렇지만 고용성차별에 되게 효과적인 법안이라고 생각을 자주 했어요.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되었을 때 그게 제일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뭔가 이런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피아님도 말씀하셨지만 개개인이 하나씩 대응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거를 대응할 때 되게 체계적인 절차가 없고 뭔가 공론화가 그나마 요즘에 제일 효과 있는 방법이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데 사실 공론화가 항상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중 앞에 회사가 사과하고 넘어가는 거면 어떻게 알 수도 없고 하잖아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된다는 게 사회적으로 이런 고용성차별이 문제다, 이 차별이 문제다라고 사회적으로 합의해서 딱 보여주는 어떤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좀 더 안전하게 느끼고 좀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사회적으로 차별은 문제다라고 합의를 해줬으니까.
네, 그 사회적 합의를 되게 사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사실 근데 지금 합의해야 되는 건 그게 맞잖아요. 뭐가 문제다. 차별과 혐오하면 안 된다. 기업이 개인한테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합의들이 분명히 필요한 거고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간 이렇게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 죽기도 했는데 이제는 좀 사회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나이브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나에게는 무엇일까 했었을 때 드디어 시작이라고 적었거든요. 뭔가 많이 이렇게 적어주셨을 것 같은데 시작이라는 말을 사실 너무 늦은 시작이기도 할 텐데 그래도 시작을 하고 이제 차별금지법 다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좀 더 즐겁고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차별금지법 시작이죠. 결과가 아니고 우리가 그 시작을 위해서 계속 함께 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 나눠주시는 것들 들으면서 뭐 일터나 병원이나 학교 등에서 그러니까 이 사회가 규정한 어떤 칸 채우기에 딱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이데녀 프레임이라는 것이 막아놓은 우리의 목소리 같은 것들을 더 이제 확장시킬 수 있는 그 시작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얘기 나눠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오늘 마이크 잡으신 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뭐 단체나 이런 데들 좀 더 소개해달라, 검색해봐 주시라 말씀을 드렸던 건 사실 개개인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런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그 개개인의 목소리를 모아서 사회적 목소리로 만드는 여러 단체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좀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모색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 문자 행동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 너무 일 안 해가지고 차별금지법, 평등법 계속 제정도 안 되고 미뤄지고 있잖아요. 국회의원들 일 좀 하라고 문자 액션을 저희가 할 텐데요. 문자 보내실 번호가 아마 곧 요 화면에 뜰 겁니다. 뜨면 그 길로 문자 액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윤호중, 김기현 두 이제 원내대표에게 문자 액션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일이 토요일이죠. 9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차별금지법, 평등법 연내 제정 쟁취를 위한 온라인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씨 좋고 기분 좋을 때 온라인에 접속하셔서 함께 연내 제정을 외치는 그 집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후 3시에 모여서 3시에 페미니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를 외치면서 저희 또 이거 단체 사진 한번 찍을 거거든요. 제정하라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제가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제정하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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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시의 페미니즘은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지니까요. 프로그램 확인해 보시고 3시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